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어두운 음모가 드러납니다. 2. 슈퍼무기가 등장했습니다. 3. 한국의 반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꿈꾸는 해양골기가 점차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노를 진수함으로써 중국의 항모전단이 총 3대가 되어 아시아에서 견줄 수 없는 해군 전략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영방송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해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한국 해군이 중국에 있어 거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3대 나대는 항공모함을 완성한 중국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상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형 항모 계획이 판을 뒤집어 놓을 조커가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이전 내최된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KF-21 보라매의 함재기 모형이 공개되며 대한민국이 중형 항모 건조를 계획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경항모 계획안을 폐기하고 KF-21을 함재기로 하는 7만 톤급 중형 항모를 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한민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항모 계획과 KF-21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에 지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는 방위산업전 개막일인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 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미국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KF-21의 상세 성능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영 언론 매체인 중화망에서는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에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처럼 자국 안보에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도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제노를 넘어서려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기고했는데요. 이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중형 항모 계획을 두고 중형 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이다.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국 중형 항모 계획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중국이 한국형 중형 항모 계획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공개된 한국형 중형 항모의 재원과 함재기의 성능이 중국에서 이제 막 진수를 마친 최신형 항공모함 푸제노와 대등하거나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진수된 8만 톤급 항공모함 푸제노는 전자펄트 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중국 항공모함으로 제-15와 현재 스텔스기로 개발 중인 제-35가 함재기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라오닝호 산둥호에 이어 완성된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국군의 우리 영해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약 260건으로 전년에 비해 1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조차 우리 해경과 군함이 발견한 것만 동기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4번 함으로 건조될 항공모함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며 앞으로도 우리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이 해군 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항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는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 호를 인도 해군에 취역시켰습니다.
이로써 인도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 2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항모도 건조에 들어가 총 3척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헬기 항모로 건조되었던 이즈모함의 갑판을 개조하여 F-35B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소형 항모를 만들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약 80년 만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동급함인 카가함 역시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진행 중으로 곧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2척이 되어 아시아에서 둘째가는 해상공군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함재기에 신뢰할 수 없는 성능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아시아 제1이라고도 볼 수 있죠. 중1 양옆 국가들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는 바다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언제 숨통이 조여들지 모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었기에 우리 군은 한국형 항모 사업을 계획해왔었고 KF-21이라는 결출한 전투기가 등장하며 항모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중형 항모를 도입하게 된다면 3척 정도를 건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중형 항모 한 척마다 약 20대의 5세대 함재기가 탑재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면 일본은 물론 중국조차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해상 전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를 중국과 일본 역시 예측하고 있기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할 당시 러시아는 전 세계로 소련제 무기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빚더미에 오른 러시아의 경제 상황으로는 소련제 첨단 무기들의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팔아넘긴 무기 중에는 무려 항공모함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 이 두 척의 러시아 항공모함이 단돈 71억 원에 우리나라로 팔려오게 됐었습니다.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은 키예프급 항공모함으로 당시 소련의 주력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소속되어 미국의 태평양 함대와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키예프급 항공모함은 4만 5천 톤급에 불과해 10만 톤에 달하던 미국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당시 미군은 이 민스크함을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민스크함에는 함포 3문과 대공, 대함, 대잠, 미사일 60발이 탑재되어 있어 함 자체에서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을 전적으로 호위함에 의존하는 미국 항공모함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의 설계를 지니고 있었던 건데요. 이는 미국에 비해 부족한 러시아 해군 전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키예프급 항공모함 한 척당 유지비가 연간 2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단돈 37억, 34억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헐값으로 팔리게 된 항공모함들은 한국으로 옮겨져 해체 후 역설계를 통해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들을 추출할 계획이었는데요. 노보로시스크함은 예정대로 해체되어 우리 기술자들이 낱낱이 분석하는 게 가능했지만 민스크함은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 소련과도 사이가 들어져 항공모함 기술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에 중국은 매물로 나온 중고 항공모함을 뜯어보고 기술을 얻어내려 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해체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던 민스크함을 중국에서 구입해간 거였죠. 이후 중국은 소련 해체 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 중이었으나 해체 후 건조가 중단되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던 쿠츠네초프급 이번 항공모함을 단돈 250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유령 회사를 통해 항공모함을 해상 카지노로 쓰겠다고 속인 덕분에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미완성된 항공모함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야오닝호였습니다.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가져온 민스크함을 분해하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팔아준 덕분에
중국 항공모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스크함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첨단 무기들은 폐기에 있어서도 국가안보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동부해안에서 대만과 일본 함정이 10시간을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에 대만 활해항에서 남동쪽으로 111km 떨어진 곳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대만 대학의 시나이에노에 일본 순시선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각 대만 해군도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했고 일본도 순시선을 추가 투입했었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10시간을 이어지다가 다음날 오후 9시에 해산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등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한 입 먹겠다고 끼어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 진행된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뻔뻔하게 전범기를 달고 참가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양력, 위아래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에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군 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전단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KF-21 보람에도 실전 배치까지 최소 4년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본 역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력을 증강하여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만 있습니다.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굳건한 방비를 갖추고 군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한 줄기 섬광이 빛나며 미사일이 날아오를 듯 싶더니 이윽고 연기와 파편만 날리며 맥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는 수직 발사관이 빛나자마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나며 함상의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미국과 독일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발사 실패 사고의 모습입니다. 최근 임팩에 참여했던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에서도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이 가상 표적을 향해 함대공 미사일 SM-1을 한 발씩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 세종대왕함의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했지만 문무대왕함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해 산산조각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직전에 실시된 수동 교전 실험에서는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훈련에 사용된 SM-2는 한 발당 18억 원에 달하는 비싼 값을 주고 미국 레이시온 사로부터 사온 물건인데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2008년 이래로 9차례나 명중에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군은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아무 의미도 없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셈이기 때문이죠. 모 유튜브 채널에는 율곡 22함이 SM-2 2발을 동시 발사했는데 그중 한 발이 아예 육안으로 보이는 고도에서 폭발해 공중 분해되는 동영상도 올라와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10년 임팩 훈련에서도 세종대왕함이 발사한 SM-2는 4발 중 2발이 실패했는데 이때 규명된 사고 원인은 자동 비행장치의 전원작동 스위치 불량, 조종날개 구동장치 미작동으로 2발 모두 제작사 레이시온의 기책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온은 계약상에 보증 조항이 없다면서 하자 보상을 거부했죠.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미사일 자체의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마찬가지로 레이시온에 하자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합동참모본부 관련자는 이날 SM-2의 명중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도탄 결함이 분명한 사례에 대한 하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무기 하자 보상 관련한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여태껏 발생한 SM-2의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해군은 무려 7년에 걸쳐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레이시온으로부터 이를 제대로 보상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SM-2의 품질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레이시온이 이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서방 무기 체계에는 SM-2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말 그대로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SM-2는 최대 상승 고도 24km, 사정거리 167km 내외의 방공을 담당하는 함대공 미사일로 사정거리 문제로 인해서 현재 이 구간의 방어를 맡을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서방 전체를 통틀어 SM-2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정거리를 뛰어넘는 유일한 선택지인 SM-6은 인공위성을 포함한 고고도 요격 담당이기 때문에 SM-2의 대체품이 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독점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니 일단 팔아먹고 나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 카탈로그대로의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SM-2는 하이 써본 미국과 독일, 한국의 사례와에도 일본에서까지 비슷한 불량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심지어 이 때문에 중요한 군사물자인 함정에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오는 미 해군을 상대로조차도 성능에 불만이 있으면 사가지 말라며 되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어 사실상 이지싸움을 운용하는 모든 서방 국가의 공공연한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 SM-2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레이시온이 못마땅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독일의 경우는 참다 못해 함정에서 그냥 SM-2 발사 체계를 철거해버렸습니다. 한국도 대 이상 이들의 행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판단. 차기 군함부터는 SM-2를 배치하지 않는 방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한국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잠깐의 전력 공백조차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특히 중국에서 개발 중인 SM-2의 동급 HHQ-2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이미 상당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기동 성능을 엿볼 수 있는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장거리 함대 방공 능력에 있어 중국에 뒤처지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행보를 한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준 높은 자국 기술로 해당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도 국산 무기를 개발해 레이시온의 갑질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함정용 근접방어 무기체계 사이즈의 경우였습니다. SM-2와 비슷한 케이스로 네덜란드의 SGE-30 골키퍼가 제작사의 재정 악화로 단종되자 사실상 서방 유일의 사이즈가 된 레이시온의 펠럼스는 귀신같이 가격을 2배나 병튀기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골키퍼의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펠럼스를 뛰어넘는 스펙을 지닌 사이즈 II를 개발해서 더 이상 레이시온의 가격 장난에 놀아나지 않게 되었을 뿐더러 사이즈 II를 수출하면 레이시온의 시장 점유율까지 빼앗아 올 수도 있게 되었죠. 한국은 다시 한번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속썩이는 SM-2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데요. 그 실체가 바로 함대공 유도 무기 II 개발 계획입니다. 한국은 SM-2급은 아니지만 이미 한번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정거리 20km급의 해군이 그 주인공이죠. 공교롭게 해공도 레이시온 4의 미사일형 사이즈인 림 116 RAM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무기인데요. 타락 방식이라 함정 위의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차지하던 RAM을 대체해 수직 발사관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때 해공의 개발 과정에서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거의 모든 기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일은 사정거리를 200km급으로 늘리는 것뿐이었죠. 이를 위해 한국은 한국형 사드로 일컬어지는 일셈 사업에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대탄, 도탄, 유도탄 외부와 대항공기 유도탄, AAM 2종을 동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표나 함상에서 초장거리 상공의 탄도탄과 항공기를 각각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이중 대항공기 유도탄인 AAM의 또 다른 이름이 함대공 유도 무기 II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힘대공 유도 무기지가 SM-2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며
차기 구축함 KDDX에도 탑재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23년부터 203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약 6,9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 정확한 성능은 공개된 바가 없으나 LSM 탐색 개발에 앞서 수행한 장거리 다기능 레이더 처리 장치 연구 시제에 기반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 성능을 예측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 성능은 탐지 거리 230km, 최대 상승 고도 40km 이상,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경막형 이중 펄스 로켓과 측추력기가 적용되며 천공지대공 미사일의 시커를 개량해 탑재합니다. 이 시커의 성능 덕분에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서 반능동 유도 방식인 SM2와는 달리 종말 단계에서 일루미네이터로 일일이 유도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별개의 다기능 레이더가 제공하는 비행 코스로 유도되기 때문에 함정에 달린 레이더가 유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져 운용 함정의 레이더 성능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격 대상에는 항공기, 무인기, 대레이더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모두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탄도탄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한 탄도 미사일까지도 적어도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KDDX의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KVLS와의 호환을 위해 사각 발사관을 채용했죠. 이러한 스펙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SM2는 물론이고 고고도 요격 담당인 SM6보다도 하드웨어 성능이 우월한 수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 하자2성이 SM1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성능은 확실하지만 도입에 많은 논란이 따라붙던 SM6의 자리까지 약간의 개량만으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불발 없는 확실한 화력 투사 능력으로 철벽과 같은 방공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이 함대공 유도 무기의 II가 새로운 방산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독점 시장을 들어주고 배짱 장사를 하던 레이시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요. SM2가 그런 엉망진창의 성능으로도 미국과 독일, 일본과 같은 쟁쟁한 강대국들 함정이 VLS 내부를 떡하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SM1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함대공, 유도무기 II가 무기시장에 등판하게 되면 레이시온을 손절하기에만 엿보던 국가들은 여기에 달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해군의 구축함 하나하나에 이 함대공 유도 무기 II를 승게 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갑질과 배짱 장사를 하다가 그 큰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게 생긴 레이시오는 현재 땅을 치고 호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덕 기업에게 멋있는 한 방을 날려준 한국의 방산 기술력. 앞으로도 한국이 이처럼 빛나는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